1996년 7월 23일 부산은 이틀째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가을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바다 인근 지역인 중앙동과 남천동 그리고 내륙적인 서면 일대 가로수들이 말라죽어 있었다. (1999년 6월 27일) 청정지역 경주의 대기오염지수 104ppb 그해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도 100ppb가 넘으면 고농도라고 한다. 남쪽에서 불어온 해풍이 부산과 울산의 대기오염 물질을 실어와 경주의 대기를 오염시킨 것이다. 2001년 8월 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그해 여름 들어 가장 많은 50만 인파가 바닷가를 찾았다. 우연히 바닷가를 휘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2001년 11월 26일 부산 자갈치 시장. 30년을 버텨온 건물을 철거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닷바람은 우리 삶에 과연 어떠한 영향들을 줄까? 해풍을 둘러싼 수많은 신비들. 하지만 해풍의 신비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맛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울릉도 오징어, 그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 싱싱한 원료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바닷물에 깨끗한 바닷물에 씻는 거. 이 오징어를 바닷물이 없는 곳에서는 민물에 소금을 넣어갖고 씻고 하는데 그건 안 되고 깨끗한 바닷물에 씻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해풍. 이 세 개가 삼일체 돼야지 맛을 내는 겁니다. 울릉도 오징어의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 최종 단계는 바로 해풍에 건조시키는 것이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은 바닷바람으로 말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기장미역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에 말려야 더 좋다고 한다. 이게 뭐 염분이 안 있는겨. 인데다 이 습기를 많이 가진 바람이 오면 바다라는 게 불가지는 건 사실이라. 근데 북석이 제일 불어쁘면 아무리 나쁜 미역이라도 색깔이 또 건조기라는 거 가만히 기똥차게 나온다고. 해풍은 과연 맛이나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영광굴비, 그 맛의 비결은 해풍이 좌우한다고 한다. 돈 매덕 있으면 무대 이 바람이 중요하지. 응? 돈 매덕 있으면 써버리면 끝나. 이 바람은 피나추동 40년 불어서 우리 조금 말리는데. 해풍은 과연 굴비 맛에 영향을 주는 걸까? 12월 새벽, 해풍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다. 갓 잡아온 조기들이 실험 대상이다. 영광굴비의 선별 과정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배에서 내린 조기들은 크기에 따라 상자에 분류된다. 선별이 끝난 조기들은 소금으로 간을 한다. 간에 들어간 소금은 천일염이다. 전통 방식 그대로다. 선별과 염장을 끝내고 5시간 정도 지난 후
지하수로 씻고 물기를 뺀다. 우리가 조기를 말릴 곳은 총 3군데. 먼저 한 두릅을 법성포 앞바다에서 50m 정도 떨어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말렸다.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지만 해풍이 충분히 불어올 수 있는 거리다. 마지막으로 해풍이 잘 미치지 않는다는 영광읍의 한 두릅을 말리기로 했다. 삼 3개월 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말려진 굴비들을 함께 모았다. 과연 해풍은 굴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바닷가에서 말린 것과 내륙에서 말린 것은 차이가 날지 궁금했다. 먼저 건조시킨 굴비의 성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바닷가와 육지에서 말린 것을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일반 성분이다. 바닷가로부터 떨어질수록 어떤 성분이 가장 차이가 날까? 우선 그 영광 지역의 세 지역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해변가에서는 20.9%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50m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22.9%, 그리고 8km 떨어져서 말린 것은 23.7%로 이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가에서 이 해풍으로 말린 것이 일단 잘 말랐다, 수분이 많이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나트륨, 칼륨 같은 무기질 성분을 보면 바닷가에서 말린 것이 내륙에서 말린 것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맛에 좋은 영향을 주는 타우린과 글루타민 성분이 해변 가까이 말릴수록 더 많았다. 타우린은 두뇌 발달과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의 향은 맛과 연결될 수 있다. 바닷가 가까이에서 말린 두 곳은 거의 비슷한 냄새를 나타냈다. 하지만 몇몇 수치는 50m 지점에서 말린 굴비의 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0m 지점과 8km 지점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좋지 않은 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알코올 성분들이 8km 지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생선 냄새가 강하게 표현되는 성분은 바닷가 쪽에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영광굴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실험에서 바닷바람이 굴비의 성분과 향에 상당 부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단순히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네. 그리고 이 실험이 사실은 우리가 그 굴비를 한 20마리씩 이렇게 통계적으로 뭐 이렇게 유의성이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상당히 그 믿을 만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우리의 실험이 단순히 해풍에 말려야 굴비가 더 맛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닷바람에 말려야 맛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해풍이 단순한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해풍의 정체는 무엇일까? 과연 해풍 속에 무엇이 굴비의 맛과 성분에 영향을 주었을까? 투명 유리판을 바닷가에 세워봤다. (30분이) 채 안 돼 유리판에 흰 물질이 묻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바닷바람을 채취해보기로 했다. 바람을 채취하는 데 흔히 사용하는 이 장비는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입자를 흡입할 수 있다. 채취된 바닷바람을 분석해보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드러난 바닷바람의 실체. 해풍의 신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상에 검게 나타내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필터에 갖고 있는 포화 사이즈를 나타내고요. 거기 외에 저희들이 채취한 입자들의 모양은 이와 같은 모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소 성분 분석기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안에 나트륨이라든가 마그네슘 그리고 CL이라든가 칼슘과 같은 성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연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나트륨과 CL이 상당히 높은 피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수 성분에 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NOA가 CL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원소들이 나타난 것의 함량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나트륨과 CL이 전체적으로 50% 이상이나 되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풍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리고 해풍은 바닷물이 입자가 되어 날아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중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염화 나트륨, 바로 소금이었다. 해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닷바람을 맞는 일은 일상이다. 우리는 앞서 해풍이 굴비의 성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바닷바람은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바닷바람에 피부가 노출될 때 우리는 끈적인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 끈적이는 성분은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바닷바람을 맞고 살아가는 해녀의 피부는 일반인과 차이가 날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일반인과 해녀의 피부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연령대가 비슷한 40, 50대 여성들이 실험 대상이다. 전남대학교 피부과 김성진 교수가 실험을 맡았다. 이번 피부 실험은 일반인 6명과 해녀 6명, 모두 12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피부의 수분 함유도를 측정했다. 해풍의 영향에 따라 사람의 피부는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의 각질층도 채취하기로 했다. 각질층은 외부 환경에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직이다. 이번에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해녀들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마찬가지 수분 함유도와 각질층을 채취했다. 채취한 각질층은 전문 피부 연구소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에는 고의로 피부에 손상을 주기로 했다.
피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해풍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과연 해풍은 피부의 회복력과 관계가 있을까? 해녀와 일반인의 피부 중 바닷바람에 노출시켰을 때 어느 쪽이 더 회복 속도가 빠른지 궁금했다. 피부에 손상을 준 팔은 해풍이 닿지 않도록 차단했고 다른 쪽 팔은 해풍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했다. 일반인과 해녀 각각 5시간 동안 해풍을 맞게 했다. 우리 피부는 손상을 입었을 때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회복된다고 한다. 다섯 시간 후 바닷바람에 노출시킨 부분과 차단시킨 부분 과연 어느 쪽이 더 빨리 회복됐을까? 그리고 일반인과 해녀 중 어느 쪽이 더 빠른 회복 속도를 나타냈을까? 각질층의 어떤 그 질적인 차이, 일반인과 해녀와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 일반인과 해녀에서 각질층의 어떤 무기 이온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도 각질층이라는 것이 그 외부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각질층의 무기 함량 차이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각질층을 이렇게 손상을 줬을 때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뗐다 하는 손상을 주고 난 후에는 일반인과 해녀에서 어떤 피부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들이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피부에 손상을 준 후 5시간 동안 서로 다른 두 가지 처치를 주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한 것인데요. 밀봉을 했을 때와 해풍을 쪼였을 때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은 일반인과 해녀에 있어서 밀봉을 했을 때의 그 수분 함유도의 증가보다 해풍을 쪼인 후에 수분 함유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해풍을 쪼였을 때에 피부의 손상에서 회복 과정이 촉진되는 그런 좋은 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풍을 맞기 전 각질층을 벗겨내고 난 후 측정한 수분 함유도는 해녀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피부에 손상을 주었을 때 붉게 되는 정도는 해녀의 경우가 낮았다. 이것은 일반인의 피부보다 해녀들의 피부가 자극에 덜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피부에 손상을 주고 5시간이 지난 후 원상태로 돌아가는 정도를 보면 해풍을 차단했을 때보다 해풍에 노출시켰을 경우 해녀와 일반인 모두 회복력이 더 좋았다. 그리고 일반인보다는 해녀의 피부 회복 속도가 더 빨랐다. 피부의 각질층을 벗기고 실시한 이번 실험에서 해풍이 일반인과 해녀 모두의 피부 회복력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일반인보다는 해녀의 피부 회복력이 더 좋게 나타났다. 우리가 갖고 싶은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피부의 어떤 각질층 또는 각질층 하방의 어떤 피부층에서 특별한 어떤 이온 농도의 차이가 있는지, 특히 이제 일반인과 또는 그 해녀 이번에 실험했던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특히 그 해풍의 영향을 받는 이런 바닷가 지역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피부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를테면 각질층 하방의 피부를 직접 우리가 채취해서 분석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실험들이 필요하죠. 해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해풍이 좋다, 나쁘다 하거나 해녀들의 피부가 일반인들의 피부보다 더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풍이 우리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해풍이 우리 피부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런 점에서 해풍이 우리 인체나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시도돼야 할 것이다.
태풍은 바다와 육지의 온도 차에서 생긴다. 바람은 차가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이동한다. 여름에는 바다는 차갑고 육지는 뜨겁다. 그래서 시원한 해풍이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해풍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해풍과 기온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풍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연안 지역에서 기온의 하강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와 서면 지역과를 비교해 본다면은 해운대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냉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서면 같은 경우는 해풍이 불어 들어가면서 해풍 자체가 가열이 되기 때문에 서면 지역에서 온도 하강 효과가 단지 작다는 것뿐이지, 물론 그 지역에서도 해풍에 의한 해풍이 도달한다면 기온의 하강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작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전체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해풍이 기온 하강에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대야. 육지는 밤늦도록 식을 줄 모른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닷가로 모여든 인파들. 과연 해풍은 어느 정도 더위를 식혀줄까? 해운대 바닷가와 시내 중심 지역인 서면의 온도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온도와 풍향을 관측할 수 있는 기상 장비를 바닷가인 해운대와 내륙이라고 할 수 있는 서면에 각각 설치했다. 저녁 8시. 해가 졌음에도 해운대와 서면의 온도차는 무려 7도 가까이 차이가 났다. 풍향계의 방향도 동풍. 바람은 아직도 바다에서 불고 있었다. 밤 10시. 육지의 온도가 많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바닷가의 온도가 더 낮다. 여전히 해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육지의 기온이 오르는 낮엔 해풍이 불고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육풍이 분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열대야의 밤은 예외다. 밤이 되어도 육지가 식지 않는다. 그래서 열대야의 밤에는 해풍이 부는 것이다. 해풍의 성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염소와 나트륨. 쉽게 말해 소금 성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이것을 흔히 염분이라고 부른다. 바닷바람 가운데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태풍이다. 태풍은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태풍이 불 때 비가 많이 와서 수목에 묻은 염분이 씻겨나가면 다행이지만 비가 적게 내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강한 염분이 식물에 닿으면 수분을 빼앗아 버린다. 그렇게 되면 식물은 잎이 노랗게 변하게 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된다. 이것을 고사한다라고 하는데 소금으로 인한 피해라에서 염해라 부른다. 해풍의 두 얼굴이기도 하다. 그 소금기가 식물의 잎에 붙게 되면은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흡습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또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분의 식물이 갖고 있는 식물액의 수액보다 더 농도가 높을 때에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수분을 뺏어버리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셈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함께 그 조해가 단순하게 소금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람과 함께 오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식물에게 주는 기계적인 어떤 피해와 함께 연결될 때는 식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태풍 올가 당시에 전라남도 완도와 해남 일대의 과수농가들이 태풍에 의한 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듬해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태풍의 피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방풍림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 과수의 피해 정도가 달랐다는 것이다. 단감의 경우 방풍림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손상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백꽃의 경우는 방풍림의 보호를 받은 곳은 이듬해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방풍림이 어떤 곳은 싹을 틔워보지도 못했다. 방풍림은 글자 그대로 바람을 막아주는 숲이다. 흔히 과수농가에서 바람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돼 왔지만 바닷바람의 염분 피해까지 막아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바람 강풍 불지 말어 서경로 낭섭이 떨어진다 얼씨고 절씨고. 제주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닷바람을 어떻게 이용해 왔을까? 제주도에는 1년에 반 가까이나 옆 사람과 대화조차 하기 힘들다는 초속 8m의 강풍이 분다.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겨울에는 한라산 북쪽 지역은 거센 바닷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한다. 자연스레 해풍에 강한 작물들을 많이 재배하게 되는 것이다. 감귤 같은 주요 작물은 한라산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남쪽 지역에서 많이 재배된다. 귤은 염분에 비교적 강한 과수라고 한다. 하지만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은 한라산이 막아준다고 해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여름철은 사정이 다르다. 해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라산 정상 가까운 곳에서도 해풍에 날아온 염분 때문에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빈번히 찾아드는 태풍도 무시할 수 없다. 제주도 사람들이 바닷바람에 의한 감귤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한 것이 바로 방풍림이었다. 제주도의 방풍림은 삼나무다. 빨리 자라고 모진 바닷바람에도 잘 견디기 때문이다. 바람 피해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바람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염분 농도라는 건 바람에 바닷물이 실려서 오면서 자꾸 누적되면 입에 누적이 되면 염분 피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태풍같이 강한 바람도 막아주고 돌풍도 막아주고 그뿐만 아닙니다. 방풍림이 있으면 찬 기운, 찬 바람을 막기 때문에 방풍림이 있는 안쪽에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추위까지도 막아주는 다용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귤 농사의 성패는 해풍의 염분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방풍림이었다. 일본에서도 해풍이 세기로 이름난 북서 해안 지역 사카타. 해안선을 따라 방풍림이 무려 35km나 조성돼 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해송, 일본에서는 흑송이라 불리는 수많은 소나무들의 잎이 온통 붉게 변해 있었다. 때는 4월. 아직 단풍이 들 철도 아닐 뿐더러 소나무는 단풍이 드는 수종도 아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모두 병에 걸린 것일까? これはみんな季節風ですね。海風が吹いてきてですね、それで葉っぱが赤くなってるんですね。付着しまして塩分が付着して赤くなっています。ですからこれはだからこれは塩分をどれぐらい当たったかということですね。だから必ずこうなってましてもこの前の方がこう赤いんですね。大体ね。この前からこちら側がで後ろ側がこう塩分が当たってませんので青い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もそうですね。この前の方側がやっぱり赤くて。 특히 방풍림 앞쪽의 흑송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었고 상당수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곳 사카타 해안에서는 소나무의 염해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1, 2월 북서계절풍이 본격적으로 불면서 잎의 색깔이 붉게 변했다가 바람의 방향이 육풍으로 완전히 바뀔 때쯤인 여름이 되면 원래의 색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풍림 뒤쪽은 어떨까? 방풍림 뒤쪽으로는 상당수의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나무들의 잎은 본래 색깔을 그대로 띠고 있었고 피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카타 지역의 방풍림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00년경에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 특성상 해풍이 강하게 부는 곳이어서 이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어봤지만 모진 바닷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 그러는 동안에 흑송이 해풍에 강한 수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계속 흑송을 심었다. 그래서 현재의 사카타 일대 해안선을 따라 길이가 무려 35km, 폭이 600m에 이르는 거대한 해안 방풍림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방풍림의 앞과 뒤의 염분 농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먼저 방풍림 뒤에 솔잎을 채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방풍림 앞쪽에 붉게 변한 흑송잎을 채취해서 같은 양의 증류수에 담아 염도를 측정했다. 방풍림 앞의 흑송잎의 염도는 약 10 정도였다. 방풍림 뒤는 어떨까? 방풍림 앞쪽보다 10배나 적은 양이다. 그렇다면 방풍림 앞쪽과 뒤쪽, 바람 속의 염분량은 실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염분을 채취할 때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거즈를 이용하기로 했다. 거즈 실험은 우리로서는 생소한 장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해풍이 불면 주성분인 염분이 촘촘한 거즈에 묻을 것이고 이것을 측정하면 정확한 염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섯 시간 후 방풍림의 앞쪽과 뒤쪽에 설치한 거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흑송잎을 채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도 방법을 택했다. 해풍의 염분에는 전기가 잘 통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한다. 따라서 거즈에 묻은 염분량이 많을수록 전기 전도도는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염도를 측정하는 일. 이번에는 방풍림 뒤쪽의 염도부터 측정하기로 했다. 염도 3 정도. 앞서 솔잎을 측정했을 때가 2 정도였으니 거의 비슷한 염도다. 이번에는 방풍림 앞쪽. 염분 농도 180 정도. 무려 60배가 많은 수치다. 비록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경우지만 우리는 바닷바람의 주성분인 염분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최초로 이루어진 이 실험에서 방풍림의 폭과 수종이 염분 피해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안 지역에서 염분 피해를 줄이는데 방풍림이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안가에 지어진 건물들 가운데 해풍의 염분 피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며 해풍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영향을 줄까? 방풍림이 없는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건물을 대상으로 실험에 들어갔다. 건물을 하층과 중층 그리고 상층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층별로 1시간마다 염분량을 측정하기로 했다.
채취는 일본의 해안 방풍림에서 측정했던 것과 같은 방법인 버즈를 이용했다. 염분량 측정을 위한 이번 실험을 우리는 24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밤과 낮 중 어느 쪽이 염분량이 더 많게 나타나며 해풍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영향을 줄까? 그리고 방풍림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새벽 무렵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면 염분량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또 다른 해안 지역에 위치한 방풍림이 없는 건물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했다. 부경대 대기과학과 이동인 교수팀과 결과 분석에 들어갔다. 연도 측정은 우선 일본의 방풍림에서 시도했던 전기 전도도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리는 보다 과학적인 측정 방법도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바닷바람이 싣고 오는 염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소 이온이 들어있는데 그 농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CL이 1.0에서 그죠? 여기서 CL이 5.3으로 뺐네. 먼저 두 곳의 풍속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두 곳을 비교해보면 풍속이 높은 지역에서 염분량이 더 많이 검출됐다. 두 곳 모두 해풍이 많이 부는 주간에 야간보다 염분량이 더 많이 측정됐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는 염분량이 씻겨 내려가 하층에서 많이 측정됐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비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두 곳 다 상층이나 하층보다 중간층에서 염분량이 더 많이 나타나는 점이다. 아마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들 빌딩 주변에 생기는 그 바람이라는 것은 하층에서 부는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또 상층에서 부는 바람은 위로도 가는 바람이 있고 또 아래로 또 내려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중층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또 중층 자체에서 불어가는 바람, 또 하층에서 올라오는 바람, 이 세 가지가 전부 중간층에서 수렴이 되는 거죠.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불어오고 있는 해풍이 그 해염 입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놈이 바로 그 중층에서 많은 수렴으로 인해 가지고 중층 부근에서 해염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풍림이 있고 없고에 따라 염분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방풍림의 폭과 높이 그리고 해풍에 잘 견디는 수종이 중요한 것이다. 해풍에 의한 영향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무작정 높인다거나 또 무작정 낮춘다거나 그래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방풍림을 잘 적절히 조정을 하거나 혹은 방풍림 높이를 잘 조성함을 해서 해풍이 불어옴으로써 하층에서는 방풍림에 의해서 해염 입자의 성분을 아주 제대로 줄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중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중층이 아니고 바로 상층이라는 개념이 됨으로 해서 바람이 바로 타고 와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중층에서의 수렴되는 그런 바람은 전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건물 높이를 조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바람에 흘러오는 그 역학적인 것을 잘 만듦으로 해서 해풍에 의한 영향을 아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형적으로 해풍이 적게 부는 곳이나 다행히 자연 방풍림이 있는 곳은 염분의 피해를 적게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해안가에 있는 상당수의 건물들은 염분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제주군 전체 전력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이 발전소의 경우 해풍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내륙에서는 2, 3년에 한 번 페인트칠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출이 되면은 이 탱크가 그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부식이 해가지고 그러게 되면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영향 끼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증축된 지 3년밖에 안 된 5, 6도 등대. 1년에 한 번씩은 페인트칠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해풍을 전면에서 받게 되다 보니 연분의 페인트가 견뎌내지를 못하고 있다. 바닷가에 인접해서 해풍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지은 내륙 지역의 건물보다 수명이 짧다. 해풍 속의 염분 성분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해변에서 200m 떨어진 지점과 약 500m 떨어진 지점은 비례 염분, 즉 해풍에 실려오는 염분의 농도가 축적되는 것이 5배 내지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해풍에 의한 염분 피해를 받는 지역에서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대지 면적이 60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지에 염분이 들어있을 때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해풍과 관련된 유일한 것이다. 해안 도시라고 하는 부산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과 부산의 차이라고 해봤자 나무 간의 간격, 즉 심는 밀도의 차이뿐이다. 수종 선택에도 전문성이 없어 보였다. 설계자가 알아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 설계 때나 또는 아파트 사업 승인이라 그러면은 조경 설계자가, 그다음에 조경 설계자 중에서도 부산 시내 같은 경우는 기술자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주로 어디다가 설계를 의뢰를 하냐면 서울에다 의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조경 설계 전문 설계자들이 선정을 할 때 이론적인 건 이거는 바닷가에 잘 자란다 안 자란다고 얘기는 드릴 수는 있어도 지역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에 교목 얼마, 관목 얼마 심도록 돼 있는 그 비율만 맞추면서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해안가에 바로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이미 방풍림이 만들어져 있었다. 해풍에 대한 연구가 소홀한 현실에서 이것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나무들이 고사하거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완전히 이제 이거는 고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지니까 이건 이제 빼버리고 다시 이제 보식하고. 심은 지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도 해풍에 강하다는 해송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곳에서 옮겨 심다 보니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고사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해풍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염분 피해다.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방풍림이다. 폭이나 높이, 그리고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해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풍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해풍을 단순한 자연 현상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바다에 가면 부는 바람 정도로 여겨왔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들은 바닷바람의 수많은 신비 가운데 극히 일부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그리고 바닷바람이 여러 면에서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바닷바람의 염분이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도 알아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풍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풍의 신비를 밝히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도 했다. 바닷가에 무풍지대는 없다. 바다가 존재하는 한 해풍의 신비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신비를 푸는 작업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부산을 대표하는 구조물로 탄생할 광안대교. 광안대교는 과연 해풍을 어느 정도나 고려해서 지어졌을까? 염분양 조사라는 것은 어떤 바다에 있든지 간에 염분양에 대한 해풍에 의한 염분양은 큰 필요성이 없는 거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그 기준이라는 것에 큰 차이가 편차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은 해수와 직접 접하는 부분에 더 엄청난 염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했기 때문에 해풍에 실려오는 염분의 양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고려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책을 얼마나 잘 세워놓고 있는가, 그리고 사후 유지 관리에 얼마나 충실한가일 것이다. 광안대교의 경우 해풍보다 극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해수에 대비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바닷물이 직접 영향을 주는 정도의 피해가 아닌 해풍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바닷물에 대해 완벽한 대책이 있으면 과연 바닷바람 정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바닷가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내륙에 비해 고장이 잘 나거나 녹이 빨리 쓴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녹이 생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다. 녹이란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처럼 하나의 자연 현상쯤으로 우리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녹슬면 바닷가는 본래 짠 기운이 많아 녹이 빨리 쓴다는 정도에서 늘 결론 내리고 만다. 그렇다면 바닷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녹이나 고장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가? 섬지방인 울릉도와 같이 해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에서 차량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내륙의 차량이라기보다도 뭐 새 차라도 여기 오면 금방금방 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해풍이 차량 부식을 촉진시키는 거죠. 섬지방은 아니더라도 늘 해풍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서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될까? 바다에서 짠물 수분이 이 대립이 습기가 차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집하고는 전적으로 틀려요. 집에서 한 10년 쓸 거 여기 한 5년밖에 못 써요. 그렇다면 과연 해풍은 자동차 수명을 짧게 하고 가전제품의 고장을 잘 일어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걸까? 작업하다가 그 상처를 입은 곳에 헤엄 입자가 붙으면서 부식 현상이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물론 작업 중에 아마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뒤에 이 페인트 밑으로 이렇게 부식된 흔적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부식 현상이 그 페인트 밑으로 진전되면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헤엄 입자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의 MD-10이라는 전보 비행기가 있었는데 맥도날드 더글라스에서 제작한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기였어요. 근데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 도착하다가
착륙하다가 그 뒷날개가 그 해풍에 의한 부식으로 뒷날개가 떨어져 나가서 그 착륙하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그때 그 이 대기 부식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죠. 가전제품의 고장이나 자동차 부식 말고도 심지어 비행기 사고의 위험까지 해풍의 위력은 바다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 비상재난국은 해안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국가 주요 재난 상황 가운데 하나로 분류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부식의 중요 원인을 해풍이 실어 나르는 염분 때문이라고 규정짓고 있고, 이것은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40년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라큐 센터의 실험 결과를 예로 들면서 바닷가에서 25m 떨어진 지점이 250m 떨어진 곳보다 무려 10배 정도나 부식이 빠른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쿠리비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식 연구기관인 라큐 센터에서 해풍에 의한 부식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라큐 센터에서는 지난 193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70년 가까이 해풍이 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왔다. 그렇다고 실험이 결코 복잡한 것은 아니다. 바닷가로부터 25m 지점과 250m 떨어진 지점에 똑같은 금속 시험편을 갖다 놓고 해풍에 부식되는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한다. The more the wind is blowing off of the ocean onto your sample or your house, for example, the higher the winds and the more the wind is coming off of the ocean, the greater the corrosion rates. 우리를 놀라게 한 건 실험 대상이 단지 금속으로 만든 시험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물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다. 에어컨같이 외부에 노출되는 기기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 바퀴의 휠, 심지어 위성 전화기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연구이긴 해도 바닷가가 내륙보다 더 빨리 녹슬고 고장이 잘 난다는 것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임을 확인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 해풍에 의한 부식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상당한 연구를 해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비는 나무에 묻어있는 염분을 씻어준다. 그러나 금속은 예외다. 금속은 원래가 공기나 물과 만나면 녹이 슬게 돼 있다. 이것을 썩는다 해서 부식이라고 한다. 아무리 강한 금속도 비에 젖고 햇볕에 마르면서 서서히 녹슬게 돼 있다. 그래서 부식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문제는 해풍이 실어 나르는 염분이다. 염분이란 놈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듯 염분은 쇠붙이를 만나면 파고들기 바쁘다. 일단 붙으면 떨어질 줄 모르니 찰떡궁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금속의 부식의 가장 큰 원인은 수분과 산소입니다.
부식은 보통 산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산소와 결합하는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하는 것은 그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바닷물이라든지 해풍이 있는 그런 해엄 입자위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 산소와 물과의 결합 속도를 아주 가속시켜주는 것이죠. 산소와 수분 그리고 염분이 풍부한 곳에서 부식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바닷물 속보다는 비말대라고 해서 바닷물과 닿는 부분이 제일 부식이 심한 것이다. 그리고 해풍에 실려가는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보다 부식이 더 잘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단지 바닷가 지역의 내륙에 비해 녹이 빨리 쓴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해풍의 염분이 만들어내는 부식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전제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건물이나 다리 같은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현대 구조물들은 옛날 나무로 지은 초가집이나 기와집과는 기초부터가 다르다. 바닷가나 내륙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구조물 내부에는 철근이 들어가고 그 위에 콘크리트가 발라져 만들어진다. 해안가에는 상당한 숫자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고 철근은 해풍의 염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그 벽면에 와서 바다 해풍이 말이죠. 바닷물이 날라와서 이렇게 부닥치가지고 그 풍압에 의해서 자꾸 계속해서 불면 그 건물의 금이라든지 또는 그 빈틈 사이로 그 물이 침투에 들어가는데 시공을 아주 잘 해놨을 때는 몰라도 약간 부실하다든지 빈틈이 있으면 그를 섬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부식을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철근은 염분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은신처다. 부식이 일어난 곳에 일단 염분이 파고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피해를 더 많이 받고 계속 방치하다간 결국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미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플로리다주.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미국 내에서 가장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부식이 심한 곳 가운데 하나다. 오른쪽에는 대서양, 왼쪽으로는 멕시코만이 있어 해풍이 양쪽에서 불어온다. 무더운 지역이라 습도마저 높다. 습도가 높은 곳은 낮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식이 더 빨리 된다고 한다. 거기다 태풍의 피해까지 자주 받다 보니 상황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해안가에 위치한 건물들 대부분이 해풍에 의한 부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해풍에 의한 부식 피해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다. No seawater coming here. This is in the parking garage. So the sea wind once comes in, it doesn't go out. Once it is coming from the vent, this is the vent to air it. It can be around anywhere, but then it condenses. It will become like a drop of water and sit there. Now, because this location the steel was too close to surface, it fell down. 가전제품 교체는 빈번한 일이다. 보통 5년을 못 간다. 콘도미니엄 같은 건물을 수리한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이곳 플로리다에서는 흔한 일이다. 플로리다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키웨스트 지역은 수많은 섬들이 다리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섬을 건널 때마다 두 개의 다리를 발견하게 된다. 한쪽 편은 근래에 생긴 것이고 다른 편은 예전에 만들어진 다리다. 이전에 지어진 다리들은 이미 사용 중지 상태였다. 오로지 사람들만 다니게 돼 있다. 차는 얼씬도 못한다. 자칫하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태가 더 심한 것은 아예 다리를 절단해 놓았다. 완전 통행 금지다. 부식이 심한 여러 다리 가운데 90년의 역사를 가진 다리 하나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해풍에 의해 오랫동안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루 이틀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100년 가까운 세월 줄곧 염분의 침입을 맞게 되면 제 아무리 강철이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형적인 해풍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풍 속에 들어있는 염분에 의해서 그 철교 부분들이 부식되고 그 다음에 상판에 있는 콘크리트에 그 염분이 침투가 하면서 그 내부에 있는 철근이 부식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콘크리트가 깨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진행됐던 전형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아마 허리케인이라든지 등등 폭풍우가 부를 때 바닷물의 어떤 그 입자들이 또 상부로 날아가서 영향을 좀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키웨스트를 연결하는 가장 긴 다리로 길이가 무려 7마일이나 된다는 세븐마일 브릿지를 비롯해 여러 다리들이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풍의 염분으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The 7-mile bridge, which is of course the longest of these, and several others begin experiencing corrosion-related problems only 6 or 7 years after construction. Cracking, spalling of the concrete cover due to corrosion of the reinforcing steel. The corrosion has continued and spread over time, and it's been a continual maintenance problem. 플로리다에서는 해풍으로 인한 피해가 중요한 화두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지어졌다지만 그 영광 뒤에는 부식 문제가 늘 뒤따르고 있었다. 부산 영도. 영도는 해안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섬이며 해풍의 영향을 사방에서 받는 곳이기도 하다. 영도 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부식 정도는 어떨까? 전위 측정이라 불리는 이 실험으로 건물의 부식 상태를 알 수 있다. 250, 300. 수치가 300 이하면 부식이 막 시작되려는 단계고 300에서 600 사이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600이 넘으면 많이 피해를 입은 상태다. 정상에서 제일 아래까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을 대상으로 부식 정도를 측정해 보았다. 여기는 좀 490, 500 정도 나오죠. 그게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는 전위 측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영도 지역이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이지만 해안가에 가까울수록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해풍의 염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풍의 염분은 어디까지 날아갈까? 우리나라는 해풍의 염분량에 대한 연구에서 불모지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부산 지역에서의 염분량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먼저 해안으로부터 25m 떨어진 지점, 그리고 50m 떨어진 지점, 이어 100m와 250m, 마지막으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해풍의 염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금속 시험편을 설치했다. 이런 방법으로 부산을 총 4지역으로 나누었다. 각 지역별로 그리고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실제 염분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흔히 NaCl을 염화 나트륨 또는 염분이라 부른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종 상태이기도 하다. 이것을 분자 상태로 용해시키면 염소 이온이 생기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염소 이온이 금속과 직접 반응해 부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4지역에서의 염소량을 알아보기로 했다. 해안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250m 정도에서도 염소 이온의 농도가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km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형적인 특색, 즉 섬이라는 특색과 그 나라의 그 풍속의 영향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염소 이온의 농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염소 이온이 부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국의 예를 들면서 250m 지점까지 해풍의 염분이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차츰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긴 했다. 하지만 지형에 따라 해풍의 염분량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같은 부산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풍속이나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해풍의 염분량 조사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확한 염분량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해풍의 성분이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부식 여부를 알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건물 속을 직접 파내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부식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해풍과 관련된 부식 연구가 더딘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구조물 속에 해풍의 염분이 침투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부식은 단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안 가까이 있는 2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했다. 한 건물이라도 해안가에 접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염분량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안 쪽에 접한 면에서 약 10cm 깊이까지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우리는 채취된 콘크리트 시료들을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식연구기관인 미국 플로리다 아틀란틱 대학교 부식연구센터에 의뢰하기로 했다. 우리가 시료를 채취한 것은 총 8군데. 이번에도 해풍 속의 염분,
그 중에서도 염소량을 측정하기로 했다. 채취한 시료만을 가지고 바로 염소량을 알 수는 없다. 적당한 용액 속에 넣어 용해시켜야만 그 속에 들어있는 염소량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염소 함량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정하지 않다. 1에서 3 정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3이 넘어가면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런데 시료를 채취한 8곳 가운데 4곳에서 3 이상의 수치가 나타났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의 실험이 모든 곳의 시료를 다 채취할 수 없었다는 것과 염분의 함량이 그나마 적다는 상층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해안 지역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해풍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할까?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안가에 짓는 건물들이 전혀 해풍의 염분량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풍의 염분량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구조물을 지을 때 전혀 염분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바다모래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 염분량에 대한 규제는 있다. 하지만 해풍과 관련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축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서에 따라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한마디뿐이다. 아직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구조물이 지어진 이후에 외부로부터 해풍에 의해서 침입되는 염분에 대한 그 피해 방지 대책은 지방서상에 보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환경에 적절한 기초적인 연구가 많이 따라 있지를 않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만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아직 정확한 실적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봅니다. 섬나라 일본은 해풍의 염분으로 발생하는 구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일본에서 해풍 피해가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동북해 지역.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작업이 막 진행되고 있었다. 기존의 다리는 해풍에 의한 염분 피해로 붕괴 우려가 있어 임시 방편으로 대비책을 세워놓고 지금은 새로운 다리를 짓는 중이었다. 이번에는 상태가 좀 더 심각했다. 염분이 완전히 안으로 침투했는지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다. 차량 통행 금지는 물론이고 붕괴 우려에 대비해 짙은 케이블을 설치하는 응급 조치를 해놓았다. 最初に作った頃に塩害というものが分かりませんでした。で30年ぐらい経ってぼちぼちおかしく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ですね、どうしても、耐えきれない、掛け替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状態に陥っています。だから最初に日頃からですね、最初からきちんと、作っておけばよかったと。人間で例えるとこれは肝臓病とかあるいはがん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出てきているような状態になってます。だから普段から 나무집들이 많은 곳에서 다리 같은 구조물 피해는 금세 발견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칫 붕괴되기 전에 피해를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일본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일본 국토교통청에서는 일본 전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다리를 대상으로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해풍의 염분으로 발생한 피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どれぐらいの潮の量があれば錆び出すか、それから、こういう錆が起きたときに構造物がどのような状態になるかというのを調べることも非常に重要なことです。で、私どもでは現場から持ってきましたこういう実際に使われて塩害を受けた橋梁で、実験をやりまして、コンクリートの表面から中の方に塩がどれぐらい染み込んで、そのどれぐらい染み込んだ場合にどれぐらい鉄筋あるいはこういうスティールの材料が錆びるかというのを、細かく調べております。 이후 1984년부터 무려 3년간 일본 전역에 걸쳐 해안 지역 266곳에서 해풍의 염분량을 측정했다. 기존에 있던 바닷가 교량에서도 매월 염분량 변화를 일일이 조사했다. 그래서 다리를 지을 때는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법에 적용하고 있다. 해풍의 염분 피해가 제일 심한 지역부터 낮은 곳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고 심한 정도별로 내부에 들어가는 철근의 두께 정도를 다르게 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았다. 違います。それは違います。というのはそこのエリアにおける条件に合った橋を作らなきゃいけませんので、先ほどの指針あるいは基準によっておのずと変わっていることと同じように、全く海からの潮風あるいはこの飛来塩分が来ないところと、その影響をものすごく厳しく受けるところではですね、作ってくる作り方対策も変わってくるはずです。 같은 바닷가 지역이라도 해풍의 염분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은 구조물을 다르게 짓는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무려 20여 년 전부터 해풍의 염분량 조사를 끝내고 현실에 반영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일본은 20년 전에 이미 각 지역별로 염분량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앞서 해풍의 염분이 어디까지 가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렇다면 해풍의 염분량이 해안과 내륙의 부식 속도에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를 주는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국해양대학교 김기준 교수팀과 함께 부산 지역의 부식 속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바닷가로부터 2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직접 제작한 부식 시험 장치를 설치했다. 먼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강판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위에 페인트를 한 겹칠한 것과 세 겹칠한 것을 각각 설치했다. 페인트의 칠 정도에 따라서도 부식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부식이 강하다는 아연 도금을 한 시험편과 알루미늄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등 총 7가지 종류가 실험 대상이다. 만일을 대비해 예비 시험편들도 아래 부분에 설치해 두었다. 이번에는 바닷가로부터 1km 떨어진 지점에 똑같은 종류의 금속 시험편을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가장 내륙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곳. 해안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역시 앞에 두 곳과 동일한 시험편을 설치했다.
해안과 내륙 쪽의 부식 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이번 실험은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실험 기간은 총 7개월. 이제 7개월이 지나면 적어도 부산에서 바닷가 쪽과 내륙이 실제 어느 정도 부식 속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칠 7개월 후 먼저 내륙 쪽에 설치한 시험편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일반 강판의 경우는 녹이 많이 쓸어 있었다. 페인트를 칠해놓은 시험편들은 사이에 흠집을 준 것만 녹슬어 있었다.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에서는 녹슨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육안으로 볼 때는 10km 지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바닷가 바로 인접한 곳에 설치해놓은 금속 시험편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눈에 보기에도 앞에 두 곳과는 녹슨 정도가 완전히 달랐다. 강판은 물론이고 페인트를 칠한 시편도 상당히 녹슬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부식에 강한 금속이라고 하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에서도 해풍으로 인한 부식 흔적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바닷가로부터 내륙 지점까지 실제로 어느 정도 부식 속도 차가 났을까? 정확한 부식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녹슨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 녹슨 부분을 제거하면 처음 시험편을 설치했을 때 무게보다 줄어들 것이고 그 차이를 알면 정확한 부식률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손으로 녹슨 부분을 일일이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초음파 세척으로 녹슨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작업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험편의 무게를 일일이 재어 7개월 전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러 시험편 가운데 가장 부식이 심한 것이 일반 강판이었다. 그리고 해안가 25m 지점이 다른 두 곳에 비해 2배 정도나 빨리 부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를 한 겹 칠한 건 역시 바닷가 지역이 다른 두 곳에 비해 월등하게 빠른 부식 속도를 나타냈다. 금속의 재질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이 가장 심한 부식 정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25m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륙이라 할 수 있는 두 곳의 경우도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부식 속도의 차이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부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7개월간의 실험 결과는 부식의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부식 속도가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7개월 정도의 시간에도 바닷가와 내륙 지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문제는 해풍으로 인한 부식 현상이 지역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자칫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같은 해안 지역이라도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 부식 정도가 제각기에 다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건물을 지을 때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다르게 지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식 지도의 원리이기도 하다. 부식 속도가 동일한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우리가 등고성 그린 것 같이 등 부식 속도를 선으로 만드는 거는 부식 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를 할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부식 사이트를 이 대한민국에 100개, 1000개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 나름대로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대표적인 사이트들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그거에서부터 부식 속도를 가지고 예측해서 하나의 어느 정도 가상적인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결과를 합쳐가지고 매핑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전역의 해안 지역에 대한 부식 상황을 나타낸 부식 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도 해안 지역 위주로 만들어진 부식 지도가 있고 호주 역시 해안가 지역 위주로 보다 세부적인 부식 지도가 있다. 물론 해풍에 의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내륙 지역에서까지 일일이 부식 지도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안 지역에서의 해풍의 연분량 조사, 나아가 부식 속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전체 해안 지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어느 위치에서의 부식율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 위치에 건설하는 어떤 구조물, 그것이 철골 구조물이라도 그렇고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도 정확하게 그 부식 속도 또는 부식률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 구조물의 그 내구성, 수명을 훨씬 연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어떤 부식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내륙에 비해 바닷가 지역의 부식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연분량이나 부식 속도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보니 일단은 해풍에 잘 견딘다는 비싼 재료들을 갖다 쓰기에 바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계에 나와 있는 외국에 있는 걸 그대로 쓴다든가 이유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일본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용도가 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썼으니까 저기도 되겠지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써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풍의 연분량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부식 속도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원리가 더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부식과 관련한 비용이 GDP, 즉 국내 총생산의 6%를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단지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해풍이 나르는 연분이 우리의 구조물에 자칫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폴링이라 그래가지고 그 구조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당연한 현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그거 다 부식 현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6.25 이후에 구조물을 다 거의 새거로 짓고 동시에 지금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50년은 부식 사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새거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생기면서부터 해풍은 있었고 오랜 세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 조상들이 해풍으로 인한 곡식의 피해를 걱정하던 때와는 이제 사정이 다르다. 삼면이 바다인 특성상 우리는
해풍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없다. 해풍이 실어 나르는 염분 피해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해풍에 들어있는 염분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해풍 연구가 전무한 우리에게 이제는 위기의 시기가 오고 있다. 해풍은 쉬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다.